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상대방의 소유물이 내한테 넘어오는 과정.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채권행위라는 것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물권행위라는 것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를 마쳐야 된다. 근데 이게 부동산이 아니고 동산이면은 물건을 넘겨받아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점유라 그럽니다.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는데, 그럼 이거 한번 응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커피집에 가가지고 커피를 한 잔 마셨는데 커피가 내한테 소유권이 어떻게 이동되는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 만약에 10시 5분에 가가지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겠죠. 그 다음에 돈을 보통 선불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물권행위의 일부를 미리 한 겁니다. 당사자 합의에서. 그럼 나중에 이제 그 상대방이 옛다 이제는 이 커피 너 것이다 하면서 넘겨주지 않습니까? 묵시적으로 그런 게 있다고요. 그거와 점유를 동시에 해버리죠. 요거를. 그러니까 커피잔을 상대방한테 넘겨주면서 요 물권 행위가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요거는 한 10시 한 7분쯤에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요 시간 간격이 거의 없죠. 요 2, 3분 사이에 채권행위, 물권행위, 점유가 동시에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동산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게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동산 가지고 예를 든다는 거죠. 아까 부동산은 왜냐하면은 금액이 크니까 매매계약 체결해 놓고 보름 있다가 중도금 주고 또 뭐 한 달 있다가 잔금 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가 굉장히 구별하는 게 쉽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이 예를 들 때 부동산을 드는 이유가 그렇고 동산의 경우에도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 요거는 프린트에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적으실 분들은 적으시고 시험하고는 관계없으니까 안 적으셔도 되고요. 자, 어떤 사람이 주택을 지금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까 소유의 세 가지 기능이 이 사람은 이 주택을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용 수익을 자기가 1년 동안은 포기하고 요 B라는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이 사람은 이제는 임차인이다. 그럼 이 사람에게는 임차권이 생긴다. 임차권이 뭐냐? 요 주택에 대한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는 권리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 임차권은 아까 채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제 1년 동안은 임차인, 법적으로는 2년 보장이 됐죠. 그 다음에 최근에 법이 개정되가 이제 사실상 4년으로 연장되었다. 뭐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요. 여기서부터, 자, 요 사람은 사용수익권이, 여기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했다고 치면, 1월 1일 날 이 사람은 임차권이 생겼죠. 이 집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아직 이 사람은 주택 처분 권능은 소유자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팔아먹을 수 있는 권리는 여전히 A가 가지고 있다고요. 이것까지 넘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은 주택 팔 수가 있죠. 6월 1일에 팔았어요. 매매계약 체결해가 C에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등기까지 넘어갔다. 요게 6월 30일이라고 쳐봅시다. 그럼 6월 30일부터는 C가 새로운 소유자가 되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이 집에 대해서. 똑같죠? 이 집을 사용할 수 있고 소유권에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수익을 올릴 수가 있고 처분할 수가 있죠. 문제는 요 사람에게도 사용수익권이 있는데 요 사람에도 사용수익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언제 생겼어요? 6월 30일이죠. 자, 이럴 때 C가 B에게 와가지고 내가 이 집에 대한 새로운 소유자니까 내가 사용수익권이 있으니까 당신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B는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도 됩니까? 말의 핵심은 알겠죠? 질문의 핵심은 새들어 살고 있는데 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새로운 소유자가 너 나가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 나가야 되느냐 안 나가도 되느냐? 나가야 됩니다. 이거를 민법 공부하시는 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나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소유권은 아까 채권이라고 그랬어요? 물권이라고 그랬어요? 물권이라고 그랬잖아요.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소유권은 이 사람한테도 주장할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다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채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임차권은 누구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요? 집주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 이 사람이 위에는 주장할 수가 없어요. 채권은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옛날 이 소유자가 중간에 7월 달에 나가라 그러면 이때는 이 사람은 안 나가도 되죠. 이 사람한테 채권이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새로운 소유자라고요. 그럼 이 사람은 물권자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으니까 나가야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런데 이 원칙을 관철시키면은 세던 사람은 겁나서 살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게 원칙인데, 나가는 게 원칙인데,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에서는 여러 가지 장치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민법에는 621조에 가보면은 요 임차권을 등기할 수가 있어요. 원래 등기는 오늘 좀 이따가 우리가 공부할 건데, 물권에 대해서 등기하는 거거든요. 부동산에 대해서. 근데 채권이지만 예외적으로 등기할 수 있어요. 그럼 얘가 임차권을 등기를 해놓으면은 얘는 안 나가도 돼요. 그럼 이 사람은 황당할 수 있지 않느냐. 자기는 이 집을 새로 샀는데 세입자를 쫓아내지를 못하네. 근데 이 사람은 피해가 없죠. 미리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까 임차권 등기가 돼 있으니까 내가 이 사람을 못 쫓아내구나. 그거를 각오하고 샀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도 피해가 없어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를 해놓으면은 이제 이 사람은 안심하고 살 수 있다. 이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들 주변에 임차권 등기하신 분들 봤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민법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유명무실해요. 이게 주인이 안 해줍니다. 안 해줄 분들은 하여튼 주변에 등기를 하여튼 관행상으로도 그렇고 임차권 등기는 우리 한 0.1% 있을라나? 하여튼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 쫓겨나야 되는데. 그래서 1980년도에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을 때 이런 일이 흔하게 발생한 겁니다. 이 사람 쫓겨나야 돼요. 그러면 얘는 이 사람한테 가서 따지겠죠. 그러면 이제 보증금 같은 거 돌려받겠죠. 그러면 약간의 손해배상금 받겠죠. 그리고 나서 딴 데 가서 새로 새들 집을 알아보니까 너무너무 월세가 올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막 자살하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했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급히 일본법을 모방해가지고 만든 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그래서 발생한 거예요. 이게 1980년인가 81년 법인가 갑자기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법에 의하면은 저 임차인이 쫓겨나지 않아도 되는 거를 두 가지로 딱 해놨습니다. 두 가지로. 그게 뭘까요? 그게 이사 오면 돼요. 혼자 할 수 있죠. 동사무소, 요즘은 주민센터라고 그러죠. 전입신고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만 갖추면은 이제는 이 사람은 쫓겨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특별법에 의해서 이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사람이 이 요건이 없다. 만약에 이 집에 와서 살고는 있는데 전입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은 이 사람 쫓겨납니다. 요 요건을 갖춰야만 쫓겨난. 최근에 요 법이 바뀐 거는 제가 내용을 검토를 안 해봤어요. 요 요건을 다시 건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요 최근에 보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요거 두 가지예요. 요거 두 가지.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세던 사람은 이 집에 살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를 해야만 약속한 기간 동안 쫓겨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입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아무리 이 사람은 1월 1일 날 임차권이라는 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물권자에게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으니까. 이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뭐예요? 여기다 확정일자는 왜 봤죠? 요거는 이 집에 경매가 일어났을 때 우선 변제받을 권리를 확보하는 거예요. 요거는 확정일자. 요것도 요번에 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네. 제가 저는 요것만 뉴스에서 워낙 4년으로 늘어났다. 요것만 이제 되는 통에 요거 이외에 아직 제대로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하여튼 옛날 법은 이렇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꼭 아셔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권과 채권의 차이가 뭐냐? 채권은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자, 공시제도와 공신의 법칙.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요거는 물권법에 있는 건데 요거 모르고는 민법을 공부할 수가 없어요. 민법 총칙이나 채권법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 보시죠. 공시제도. 공시가 뭐예요? 공적으로 알린다 이거거든요. 공적으로 알린다. 내가 이 건물에 대해서 어떤 권리가 있는지를 공적으로 알린다. 지금 이야기죠. 자, 필요성.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니까 누가 어떤 물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대외적으로 알려야 한다. 그래야 그 사람의 물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 아닌가. 채권은 공시할 수가 없다. 어제 내가 친구에게 10만 원 빌려준 것을 무슨 재주로 모든 사람에게 알릴 수 있을까? 또 알릴 필요도 없다. 그래서 채권은 공시가 의미가 없고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이 가능한 거니까 알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넘겨봅시다.
자, 공시방법. 부동산 간단합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절로 외워지는 거죠. 등기부 보면 되죠. 이 건물에 누가 저당권이, 어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이 건물 소유자가 누군지 궁금하면 이 건물 등기부 때 보면 되죠. 여러분들 누구든지 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기자들 막 전국에 막 부동산 다 막 떼가지고 막 신문에 폭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다 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래서 누구든지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부동산은 등기. 동사는 움직일 수 있으니까 등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공시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누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아, 저 사람이 소유자이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동사는 공시 방법이 점유라고 감을 잡으면 됩니다. 이 점유에 물권법에 가보면 또 4가지가 있거든요. 굉장히 점유가 골치 아파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게 시험 대상이 아니니까 그냥 점유다 간단하게 여러분들은 아시면 된다는 거죠. 자, 요까지는 기본이고 문제는 공신의 원칙입니다. 자, 문제의 소재. 우리는 위에서 본 공시 방법을 믿고 거래할 수밖에 없다. 갑이 건물 등기부에 소유자라고 등기되어 있으면 대부분 그 사람이 소유자가 맞겠죠. 그러나 세상사에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 많다. 갑이 실제로는 소유자가 아닌 것이다. 예를 들어 실제 건물의 소유자는 A인데 갑이 A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위조했습니다. 가짜로 작성한 뒤에 등기소에 내가 새로운 소유자니까 등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했습니다. 이런 게 남발되면 안 되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이 깜짝같이 등기 공문을 속였다고 칩시다. 그래서 현재 등기부에는 갑 이름으로 소유자라고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갑은 마음 놓고 사기를 치는 거죠. 그래서 을에게 돈 10억 원을 받고 이 건물을 팔았는데 을은 당연히 등기부를 떼보고 거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등기부에 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하고 거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10억 주고 했겠죠. 이때 을은 소유자가 될 수 있을까? 을은 충분히 보호받을 자격이 있죠.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신뢰하고 매수해야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럴 경우에, 자, 우리 문제는 이 이야기죠. A라는 사람이 진정한 소유자이다. 이 사람이 진정한 건물 소유자이다. 근데 어떻게 B라는 사람이 등기부에는 이 사람이 소유자라고 지금 등기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사기를 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C하고 지금 C라고 되어 있습니까? 을이라고 되어 있네. 을. 이 사람은 갑이겠죠. 그럼 이 사람은 등기부를 지금 신뢰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10억 원이 넘어갔다. 10억 원이 이 사람은 수령했다.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소유자라고 지금 등기가 돼 있다. 이제 소유권 등기가 여기에서 이제 여기로 옮겨온 거죠. 소유자라고 등기가 돼 있다. 자, 이럴 경우에 이 사람은 이 건물에 대해서는 사실은 무권리자죠. 이 사람이 소유자니까. 이 사람은 무권리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뭔가 하니까 등기부에는 이 사람이 소유자라고 나타나 있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은 무권리자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무권리자고 거래를 했다. 이 사람은 보호받을 수가 있을까? 이런 문제죠. 요게 우리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문제가 이런 메커니즘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요 사람을 보호하면 이 사람이 울겠죠. 이 사람 10억 떼이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에게 소유권을 인정해버리면은 이 사람이 울겠죠. 이 사람은 10억짜리 건물 하나 날라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 사람을 보호해야 되느냐? 이 사람을 보호하는 것을 우리는 거래의 안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법이라는 것은 양대 산맥이 있는데 구체적 타당성을 꾀할 것이냐, 법적 안정성을 꾀할 것이냐, 항상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요거는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거래의 안전을 꾀한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취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 타당성을 꾀한다. 그럴 때는 이제 그 사람을 보호하는 거죠. 아, 여기 거꾸로 됐구나. 어찌됐든 거래의 안전을 꾀할 것이냐,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할 거냐. 근데 이게 다 달라요. 어떨 때는 법조문에 보면은 A를 보호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얘를 보호하는 경우도 있고 또 판례도 보면 어떤 경우에는 A를 보호할 때가 있고 어떤 데는 이 사람을 보호하는 경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 민법에서는 항상 공부해 보시면은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질문.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누가 보호돼야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판례는 지금 현재 누구를 보호할까요? 갑을 A를 보호할까요? 을을 보호하고 있을까요? 둘 다 억울한 사람들입니다. 둘 다. 누구를 보호할까요? 현재 우리 부동산의 경우에는 A를 보호합니다. 예. 그럼 이 사람은 뭐가 되느냐? 지독하게 불운한 사람입니다. 10억 떼이는 거예요. 그게 현재입니다. 현재.
부동산의 경우. 여러분들 며칠 전에도 그 TV PD 수첩인가 뭐 어디 봤죠? 우리나라 한복판에 뭐 일본 헌병 이름으로 뭐 등기부 된 거 이런 거 뉴스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외국은 이렇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등기부를 이때까지 굉장히 정비를 많이 했는데 중간에 전쟁도 겪었죠, 일제시대도 겪었죠 해가지고 아직 등기부가 완비가 안 된 겁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계속 완비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다. 언젠가는 예를 보호하겠죠. 근데 나중에 등기부 제도가 완전하게 정리가 되면. 근데 현 시점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봐가지고 A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운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봅시다. 문제의 소재. 했고 2번 진정한 권리자 A를 보호할 것인가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을을 보호할 것인가. 이 문제는 민법 전반에 걸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이다. 민법 규정이나 판례는 그때마다 다른 결론을 제시한다. 어떤 경우에는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고 어떤 경우에는 거래의 안전을 위해 택한다. 이는 워낙 중요한 테마이므로 항을 달리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공신의 원칙만 설명한다. 3번 조금 전에 사례죠. 공시 방법이 실제와 다를 때 부동산 공신의 원칙을 부정한다는 것은 이 사람은 공신, 등기부를 믿고 샀는데 그 믿음이 보호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공신의 원칙이 부정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죠. 이 사람의 믿음이 보호가 안 된다는 겁니다. 보호가 안 된다. 자,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한다. 즉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자는 보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민법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상당히 당황한다. 그러나 이게 맞다. 매수인은 억세게 잴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거를 100% 관철하면 무서워서 거래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민법은 예외를 인정한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규정인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인데 이 규정이 있으면은 얘가 보호가 돼요. 근데 이게 우리 민법에는 4군데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4군데는 우리 입법자들이 예외를 인정해가지고 얘를 보호하는데 그 규정이 없으면은 원칙대로 돌아가가지고 얘가 보호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이게 무슨 소리냐? 그거는 좀 이따가 나옵니다. 좀 이따가 보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여러분들은 원칙만 아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등기부를 믿고 거래하였는데 하필 등기부에 적힌 자가 권리자가 아닐 때 그와 거래한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조문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보호가 된다. 따라서 우리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를 외워야 하는데 걱정할 거 없다. 4군데밖에 없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가면 쉽게 배울 수 있다. 자, 여기까지는 부동산이죠. 자, 이제 동산으로 가봅시다. 얘가 건물이 아니고 진정한 얘가 노트북 소유자입니다. 동산이죠. 근데 친구 B가 갑이 이거 잠시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현재는 이 갑이 이 노트북을 지금 점유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얘가 나쁜 애가 돼가지고 마음이 바뀐 겁니다. 자기가 이걸 점유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소유자라고 사기치는 거죠. 그래서 역시 상대방 을한테 가가지고 야 이거 내 건데 너 헐값에 사라 이렇게 이제 을을 이야기하는 거죠. 을은 얘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믿은 거죠. 이 등기방 공시 방법을 믿은 거죠. 동산은 아까 점유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시 방법을 이 사람은 신뢰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무권리자더라 이 이야기 아닙니까? 자, 이럴 경우에 얘는 보호되느냐 안 보호되느냐. 조금 전에 부동산은 얘가 보호 안 된다고 그랬죠. 동산은 거꾸로 얘가 보호가 돼요. 얘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부동산하고 동산을 거꾸로 취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왜 동산은 얘를 보호하느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한번 보자는 거죠. 요거를 선의취득이라고 그래요. 동산의 경우에 선의취득. 취득은 무슨 말인 거 아시겠죠? 얘가 소유권 가져간다는 거죠. 그럼 선의가 뭐냐? 요게 또 여러분들이 민법 공부할 때 상당히 당황스러운 용어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는 이거 착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선의라는 게. 근데 법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실을 모를 때 우리는 이거를 선의라 그래요. 그럼 반대말은 악이겠죠. 어떤 사실을 아는 거를 우리는 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목적어가 뭐예요? 이 사람이 무엇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까? 얘가 무권리자라는 거를 모르고 거래했다는 거죠. 그래야 얘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얘가 무권리자인데 그거를 알면서 거래한 사람은 그거는 아무리 거래의 안전이 중요하다 해도 보호할 수가 없죠.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선의자이어야만 얘는 보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선의취득이라고 그래요. 자, 가봅시다. 그래서
다시 동그라미 2번 밑에 A가 실제 노트북의 주인인데 갑이 잠시 빌려서 쓰고 있다. 그런데 갑이 노트북을 점유하고 있는 것을 기회로 해서 을에게 사기를 쳐서 팔았다면 어려운가? 만약 부동산처럼 매수인이 보호되지 않는다고 치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법에서 보호되지 않는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노트북 거래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가 이거를 갖고 있기는 있는데 진짜 소유자인지 가짜 소유자인지를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동사는 전국적으로 하루에도 수백만 건씩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를 무슨 재주로 일일이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다 확인합니까? 너무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말이 안 되죠. 부동산은 동산처럼은 거래가 자주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근데 동산은 하루에도 수백만 건씩 거래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을 보호해준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요건은 갖추어라 이런 이야기죠. 요건은 갖추어라.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만약 부동산처럼 매수인이 보호되지 않는다고 치자. 그렇다면 매수인들은 매매할 때마다 매도인이 실소유자인지를 일일이 확인해야 된다. 이게 가능할까? 동산은 하루에도 수백만 건씩 전국 각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그래서 민법은 어쩔 수 없이 동산의 경우에는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매수인을 보호한다. 이를 선의 취득이라고 하는데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 것은 구체적인 요건은 알 필요가 없죠. 이게 물권법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하튼 동산의 경우에는 얘가 보호된다더라. 그것만 알면 되는 거죠. 그것만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매도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을 뻔히 알면서 매수한 사람까지 보호할 수는 없지 않은가. 참고 선의의 의미, 민법에서 선의라는 말은 매우 자주 나옵니다. 이게 현실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다. 선의란 어떤 사실을 모르는 걸 말한다. 악이란 어떤 사실을 아는 걸 말한다. 그래서 동산의 선의 취득이라는 말은 매도인이 권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매수인이 모르고 거래하였는데도 권리를 취득한다는 의미다. 민법에서 선의자는 많은 보호를 받습니다. 그를 악의자와 같이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이거는 별도의 문제예요. 얘가 무권리자라는 거를 이 사람이 몰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선이라는 말은. 근데 이 몰랐던 거에 대해서 실수가 있었느냐? 실수가 없는 거를 무과실이라 그러고 실수가 있는 거를 과실이라 그랬겠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또 법에서 보면은 판례도 마찬가지인데 선의로는 부족하고 무과실까지 있어야 이 사람은 보호된다. 이런 규정들이 나오고요. 어떤 경우에는 무과실까지는 필요 없다. 선의이기만 하면은 보호된다. 이런 규정들도 쫙 나와요. 그래서 요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또 그때마다 외우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선의이기만 하면 보호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선의만 가지고는 안 되고 무과실까지 있어야 보호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게 어려운 거죠. 민법에서는. 그런 걸 일일이 다 구별하셔야 되는데 왜? 시험에 단골 문제거든 이거는. 그러니까 안 외울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들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뭐라고요? 다만 선의인 거에 대해서 과실이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데 선의이기만 하면 보호되는 경우가 있고 선의 플러스 무과실까지 갖추어야만 보호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그때마다 외워야 하는 게 어려운 점이다. 그러나 외워야 한다. 단골 문제. 심지어는 보통 우리가 선의자는 보호하고 악의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악의자를 선의자와 똑같이 보호하는 경우도 있어요. 드물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또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민법은 원칙이 하나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수많은 예외가 있고 또 예외의 예외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그걸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일일이 구별하는 게 공부하기가 얼마나 어렵겠느냐 이 이야기죠. 원칙과 예외, 예외의 예외 막 이렇게 가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참고는 여러분들이 간혹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쉬는 시간에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의외로 형사법과 민사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참고하라고 적으셔서 봅시다. 공신의 원칙에서 예를 들면 갑은 사기꾼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형사법정에서는 사기죄로 처벌받습니다. 이때 이제 검사가 원고가 되는 것. 그래서 형사법은 죄와 벌을 다루는 과목이다. 그러나 우리가 공부하는 민사법정은 손해를 물어주는 거, 그거를 손해전보라고 그러거든요. 용어가 어렵죠. 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돈 물어준다. 이게 현실에서 쓰는 말인데 시험에는 손해전보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막 이게 용어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손해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게 우리 공부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기가 발생하면 이 사람은 두 번 법정에 있습니다. 형사법정에서는 전과자 되는 그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또 피해자가 민사법정에서 돈 물어내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또 민사법정에 가서 또 한 번 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법정과 민사법정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형사법에서는 고의와 과실을 엄격하게 구별한다. 살인죄는 고의로 사람을 죽인 거죠. 이거 사형까지 죽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 죽여도. 그러나 과실, 실수로 우리가 교통사고 생각해 보세요. 과실치사죄는 아무리 여러 사람 죽였다 하더라도 일단 원칙은요. 최대가 3년입니다. 그러니까 형사법은 고의와 과실을 굉장히 엄격하게 구별하고 실수한 사람은 굉장히 좀 너그럽게 봐준다 이야기죠. 그래서 극명하게 구별된다. 그래서 살인이 문제가 될 때 용의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전부 수사받을 때 나 일부러 죽인 거 아닙니다. 전부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과실치사죄로 도망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사법에서는 고의와 과실을 굉장히 엄격하게 구별하는데 우리 민사법은 그렇지가 않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저 유리창을 돌로 던져가지고 한 100만 원 정도 손해를 이 건물 주인에게 끼쳤다고 칩시다. 그건 고의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실수로 어떻게 해가지고 저 유리창을 깼는데 그건 과실이죠. 100만 원 깼다고 칩시다. 이때 고의와 과실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100만 원 손해가 발생한 건 똑같은데 그러니까 민사법은 고의와 과실을 구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법조문을 보면은 고의 또는 과실이라고 돼 있다고요. 요건이. 그러니까 고의와 과실을 동격으로 취급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형사법과 민사법의 큰 차이점이죠. 그래서 심지어 손괴죄 있죠. 손괴죄는 다른 사람 물건 부수는 거 아닙니까? 고의로 손괴하는 거는 범죄에 있어요. 손괴죄가 있는데 과실 손괴죄가 없어요. 실수로 다른 사람 물건 부수지 않습니까? 그거는 법정에 안 쓴다는 이야기예요. 아예 그는 형사법정에 안 갑니다. 그러나 민사법정에서는 과실로 다른 사람 물건을 하면은 돈 물어줘야 되죠. 그래서 그런 큰 차이가 발생해요. 큰 차이가. 그래서 제일 밑에 밑에서 둘째 줄 내가 고의로 상대방을 다치게 했건 실수로 다치게 했건 손해배상의 관점에서는 구별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민사책임은 과실 책임의 원칙이라고 하여 고의와 과실을 동격으로 취급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하겠습니다. 계약법인데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세 미성년자가 사람을 죽였다. 이 사람 형사법정에 쓸까요? 안 쓸까요? 우리나라는 몇 살이 되어야지 얘를 형사법정에 세울 수가 있습니까? 몇 살? 14살입니다. 14살. 14살 되기 전에는 형사법정에 쓸 수가 없어요. 전과자가 안 됩니다. 그런데 12살에서 14살 사이는 요거는 법무부의 형사법정에 서는 게 아니고 법무부의 보호감찰이라고 그러냐? 행정처분을 받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2살 정도는 돼야 무슨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거지. 요 밑으로 되면 얘가 살인을 저질러도 얘는 일체 없어요. 일체 없어요. 형사법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전부 만나요. 법에서는. 그 다음에 이게 민사법정에서는 그러면 얘는 11살짜리 애가 살인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아까 얘가 책임 능력이 있으면 얘가 손해배상 해줘야 되고 책임 능력이 없으면 얘 부모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민사법정에서는 완전히 달리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형사법정과 민사법정의 완전히 차이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사는 죄를 묻는 거고 민사는 돈 물어주는 거니까 보는 각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민사 책임을 공부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계약법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약. 자, 계약은 합의죠. 합의하기 나름이다. 계약을 체결하면 채권 채무가 발생한다. 아까 우리가 첫 시간에 사적 자치라고 그랬죠. 채권은 물권과 달리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의 내용은 합의하기 나름이다. 모든 것을 다 합의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만의 문제니까 다 합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물권은 아까 그럴 수가 없다 그랬죠. 법에서 8가지만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2번 반사회질서 계약은 무효. 그러나 내재적 한계는 있다. 이게 이제 103조인데 너무너무 유명한 조문입니다. 우리 민법 총칙에서. 아무리 계약이 자유롭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신장을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그거를 우리가 민법은 선량한 풍속, 요 사회질서가 포인트인데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판사가 이게 사회질서에 반하는지를 판시하겠죠. 자, 이 A는 너무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신장을 매도했다. 그 다음에 B는 신장이 필요한데 돈은 많다.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3천만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람은 매수자다.
그래서 1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중에 3월 1일 날 이거를 넘기기로 약속을 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이행기 혹은 변제기 뭐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근데 요 1월 1일과 3월 1일 사이에 좀 변화가 일어났다고 칩시다. 얘가 로또에 당첨돼가지고 이제 돈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신장을 넘겨주지 않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은 화가 나겠죠. 그럼 이 사람은 원고가 돼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사람 약속을 안 지키네요. 판사님, 약속 지키라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 사람은 소송을 제기할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판사라면은 왜 너 약속 안 지켰냐? 신장 넘겨라. 이렇게 판결 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아무리 합의하에 했다 하더라도 판사가 보기에 사회 질서에 반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이 계약은 무효다. 이렇게 판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약속 지킬 필요가 없죠.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이게.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아무리 당사자가 합의하기 나름이라 하더라도 내재적 한계는 뭐냐? 사회 질서에 반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떤 게 사회 질서에 반하는 거냐? 그거는 전부 우리가 판례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때까지 판례가 어떤 것들을 반사회 질서 행위라고 했는지 일일이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뭐 시험에 단골 판례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회 질서에 반하는 계약은 법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떤 계약이 사회 질서에 반하는지는 궁극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한다. 문제되는 사안이 법정에 올려졌을 때 법원은 그때마다 사회적 통념에 따라서 판단한다. 참고, 법원에서 법을 해석하여 판시하는 것을 판례라고 한다. 그런데 기존 판례는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법원은 기존 판례에 배치되는 판시를 이론적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일은 거의 없다. 우리가 판례 공부를 왜 해요? 왜 이게 중요합니까? 지금 이제 판례가 좀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쭉 형사 사례를 한번 들어보죠. 양심적 집총 거부 했다. 나는 도저히 군대 못 가겠다. 내 양심에 반한다. 그럼 이 사람은 병력법으로 기소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때까지는 우리 대법원에서 이 사람을 유죄로 이때까지 다 이제 해왔다는 거죠. 이제 판례가 바뀌었지만 쭉 해왔습니다. 그럼 옛날 판례 갖고 해보자는 거죠. 그럼 A라는 사람이 똑같은 제목으로 병력법으로 기소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1심 판사입니다. 자, 1심에서 무죄 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때까지 대법원에서는 계속 유죄라고 해왔다면 1심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판사는 요거와 다른 판시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판사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시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 판례 구속 안 받아요. 그럼 이 사람 무죄 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이 사람 말이 맞다는 거죠. 그거는 병무청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2심 가겠죠. 2심 판사도 보니까 자기는 무죄 맞다는 거죠. 그럼 대법원에 갔어요. 대법원이 이제 우리나라는 3심 되니까 질문. 요 판례가 바뀔 가능성이 크겠습니까? 안 바뀔 가능성이 크겠습니까? 99% 안 바뀌어요. 대법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로 되어 있어요. 부로. 4분씩. 그러면 어떤 사건이 일로 갈지 일로 갈지는 복불복이에요. 그런데 여기로 사건이 갔는데 여기 이제 이 판사가 보니까 이 사건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부에서 판시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전부 다 모여서 판시하자. 이렇게 하면은 전부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각 부에서 판시하는 겁니다. 요번에 그 이재명 사건도 요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났잖아요. 이 전부 다 모인 겁니다. 한 표, 한 사람 차이였지 않습니까? 요런 거를 전원 합의체 판례라고 그러고, 그래서 옛날 판례를 바꾸기 위해서는 전부 다 모여야 돼요. 그래서 전부 다 모여가지고 야 이거 사회가 많이 바뀌었다. 이제 이거 무죄로 하자. 다수결로 이게 결정이 나면은 이제 판례가 바뀌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판례가 안 바뀌어요. 그 정도로 판례 하나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웬만하면은 대부분에서 무죄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런 거를 파기환송이라고 그래요. 무죄의 취지로 파기환송한다. 그러면 질문 드려보죠. 2심 판사는 원심이라고 그러는데 또다시 이제 판사는 다르겠죠. 무죄 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는 구속을 받아요. 안 그러면 계속 뺑뺑 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는 판례라는 것은 판사는 자유롭게 판시할 수 있는데, 그리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것은 어쩔 수 없이 구속을 받는데 그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판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 여러분들이 1심 판사라면 이 사건의 경우에 무죄 내릴까요? 99% 유죄 내립니다. 왜 그럴까요? 올라가 봐야 이대로 되거든. 그럼 괜히 그 소송 당사자한테 희망 고문 준 거 아니에요. 돈도 많이 들고 변호사 비용, 시간 많이 들고. 그래서 99%는
기존 판례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판례가 있다는 말은 그 소송의 성패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건 들고 변호사한테 가가지고 딱 이때 판례 딱 비벼보고 판례가 있다면은 당신은 이길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판례가 우리 실생활을 100% 정말로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이론적으로는 구속력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판례 공부하는 이유가 이거죠. 그래서 나중에 민법 공부하실 때 전원합의체 판례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는 무조건 별표 5개죠. 시험에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판례가 아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는 정말 중요한 판례입니다. 핵을 끊는 거죠, 한번. 자, 그래서 참고해가지고 셋째 줄 그러나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판례야말로 살아있는 법으로서 우리 실생활을 구속한다. 103조는 전부가 판례 공부이다. 그럼 계약을 또 다양하게 또 분류를 해봅니다. 전형계약, 비전형계약.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계약을 전형계약이라고 하여 아예 법전에 채권 강론에 가보면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는 15가지. 이게 옛날에는 14가지인데 몇 년 전에 도급계약 파트에 요 소제목으로 여행계약이 들어갔어요. 우리가 여행을 굉장히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게 하나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기존의 14가지에서 플러스 한 가지가 되었다. 이렇게 되면 이게 15가지인데 도급계약 안에 이게 여행계약으로 이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크게 봐가지고는 도급계약의 일종이니까 그냥 14가지라고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뭐 관계없어요. 14가지든 15가지든. 그래서 우리 민법에는 요렇게 계약이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매매죠. 그 다음이 임대차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는 거의 매년 시험에 나와요. 요 이제 계약 중에서 한 많이 출제가 되면 4문제, 적게 출제가 되면 2문제 나오는데 보통은 3문제 나온다고 보면 되는데 매매하고 임대차는 단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매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나중에 노무사가 되면은 결국 위임계약을 체결할 거 아닙니까? 그 의뢰인하고. 그래서 위임계약도 중요한데 요거는 너무 쉬운 파트예요. 그래서 위임계약은 출제는 좀 되는 편인데 내용 자체는 굉장히 쉽다. 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어찌됐든 현재는 15가지고 혹은 14가지라고 주장하는 있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대로 계약은 당사자가 합의하기 나름이니까 민법에 없는 계약도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체결할 수 있다. 그런 계약을 우리가 비전형 계약이라 한다. 이런 거죠. 민법에는 없지만 얼마든지 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를 비전형 계약. 근데 이게 14가지건 15가지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민법이 1960년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2020년이라 그러면 벌써 60년 그 경과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많이 개정이 일어났는데 전부 가족법에 있어가지고 개정이 많이 됐고 재산법은 굉장히 부분적으로 개정이 되다가 몇 년 전에 재산법을 통째로 바꾸자 해가지고 이제 국회에 올라갔는데 통과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국회 돌아가는 거 보면 통과되겠습니까? 뭐 요번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재산법이 언젠가는 통과가 개정이 될 거예요. 완전히 개편이 되는데 그게 되기 전에 빨리 시험돼야 된다 이 이야기죠 지금. 될 겁니다. 뭐 그런 거고. 그래서 근데 문제는 옛날 1960년도에 민법 만들 때는 카드 계약이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프랜차이즈 계약 뭐 이런 현대 계약은 상상도 못 했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민법이 전혀 없어요. 현실성은 굉장히 많은데 그 민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옛날에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계약들이 있었는데 이게 현대 와서는 전혀 실용성이 쓸데가 없는 현실성 있는 계약도 한 보면 반은 차지해요. 그래서 이 반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14가지라고 하지만 좀 중요한 거는 한 반 정도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현실하고 많이 유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려운 용어가 나왔네요. 쌍무계약, 분무계약. 근데 이거 어쩔 수 없이 용어 자체는 아셔야 돼요. 무자가 들어가죠. 무자라는 말은 의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A가 부동산을 팔았다. 조금 전에 부동산을 매도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은 어떤 권리가 생길까요? 상대방한테 매매대금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이거 10억 원에 팔았다면 10억 원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겠죠. 어떤 의무가 생길까요? 이 사람은 부동산을 넘겨줄 의무가 있죠. 인도할 의무가 있죠. 또 등기도 넘겨줘야 되겠죠. 이런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은요. 이 매수한 사람은 거꾸로죠. 이 사람의 권리가 이 사람은 의무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의 의무가 이 사람은 권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서로가 이제 교차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양쪽에 이제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때
매매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부동산을 넘겨줄 의무가 왜 발생하느냐? 이 사람이 대금을 주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또 이 사람은 왜 대금을 넘겨주느냐? 넘겨주면 자기한테 불리한데 이 사람이 부동산을 넘겨주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서로 의무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죠. 이런 거를 우리가 대가적 관계다 이런 건데 이런 계약을 쌍무계약이라고 그래요. 이 의무가 서로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이런 뜻이에요. 쌍무계약. 근데 많은 계약은 이런데 정려계약 생각해 보세요. A가 B에게 부동산 정려한다. 이 사람은 정려자예요. 이 사람은 받기만 하는 수정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권리가 있어요? 권리 없죠. 공짜로 물건 넘겨주는데 어떻게 권리가 있어요? 의무만 발생하죠. 이 사람은요, 의무가 있습니까? 받기만 하는데 권리만 있을 뿐이죠. 이런 계약은 일방의 의무가 권리가 생기는 거지 양쪽이 다 의무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계약을 편무계약이라고 해요. 한쪽만 의무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사실은 양쪽이 다 의무가 생겨도 대가적 관계가 아닐 때는 그때도 이제 편무계약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조금 어려우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은 대표적으로 임대차도 마찬가지인데 매매와 임대차는 쌍무계약이다. 그 다음에 정려계약 같은 거는 편무계약이다. 이렇게 감을 좀 잡으시면 좋다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은 곧 나오는데 그거 읽어봅시다. 동시행의 항변권 때문에 그러는데 자, 읽어볼게요. 계약을 체결하면 의무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때 쌍방 모두 채무가 발생하면은 대개 쌍무계약이 된다. 쌍무계약의 좀 더 정확한 의미는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대가적 의무가 있다는 것은 갑이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을이 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이고 을이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갑이 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라는 이런 관계를 말한다. 서로 엮여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왜 도대체 우리가 법에서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을 구별하느냐?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세 가지 큰 특질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민법 총칙 공부할 때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채권법에서 공부하면 되고 한 가지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는 건데 이거는 민법 총칙을 읽을 때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개념이에요. 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그래서 이 개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쌍무계약의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죠. 자, 만약에 얘가 5월 1일 날 부동산을 넘겨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이행기입니다. 뭐 계약은 매매 계약은 뭐 3월 1일 날 체결했다고 칩시다. 2달 후에 이거 넘겨주기로 했는데 그럼 이 사람도 뭡니까? 5월 1일 날 돈을 주기로 잔금 주기로 약속했을 거 아닙니까? 서로 이제 맞물려 있는 거죠. 그런데 질문 드려보죠. 5월 1일이 왔어요. 그러면은 요 사람은 A는 자기 의무는 이행 안 하면서 부동산은 넘겨주지 않으면서 돈 달라고 권리는 행사할 수 있을까? 질문의 취지를 아시겠습니까? 날짜가 되니까 자기가 5월 1일 날 돈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달라고 하는데 문제는 자기 의무는 안 하는 겁니다. 돈 먼저 달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 이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두 가지 입법 예가 있다고 그러는데 외국은 아예 못 행사 자체를 금지시켜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 나쁜 사람이니까 돈 달라 소리 못한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고 행사할 수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민법 처음 공부할 때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 사람 나쁜 사람인데 상대방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요때 요 사람이 버틸 수 있는 게 뭔가 하니까 내가 돈을 안 주겠다는 게 아니다. 우리 동시에 이행하자. 맞바꾸자. 이렇게 버틸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거를 우리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민법 총칙에서 시도 때도 없이 나오니까 꼭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쌍무계약에만 있는 개념이다. 그거 편무계약에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쌍무계약에만 있는 개념이다. 그죠? 자, 읽어 나가봅시다.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발생한다. 사실은 세 가지입니다. 요거 말고도 두 가지가 더 있는데 나머지 두 가지는 현 시점에서는 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랬죠. 쌍무계약에서 채권자는 변제기가 되면 채권을 행사할 것이다. 문제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권리 행사만 하는 나쁜 채권자를 가정해보자. 이때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권리의 분류라 그래가지고 박스에 있죠. 요것도 제법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올 때도 있고 요 개념 자체가 그 다음에 민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분류 방법에 속해요. 우리가 권리를 다양하게 분류할 수가 있는데 이 권리가 어떤 작용을 하냐, 뭐 다른 말로 이제 효력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거에 따라서 4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이제 지배하는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 뭔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항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박사 안에 있는 형성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요거 2가지는 시험에 나올 일이 없죠. 보면 뻔하지 않습니까? 이게 물권이죠, 물권. 소유권, 지배하는 거. 이건 뭐예요? 채권이죠. 상대방한테 뭐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요거 2가지는 논점이 없어요. 근데 요 항변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민법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3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아셔야 된다. 개념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뭔가 청구가 들어왔을 때 버틸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게 우리 민법에는 3가지가 있어요. 재산법에 2가지가 있고 가족법에 한정승인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 어찌됐든 3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그래서 8페이지 제일 밑에 민법에서 항변권은 3가지가 있는데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제일 중요하다. 이 개념은 시도 때도 없이 민법 전반에 걸쳐서 나오니까 개념을 꼭 숙지하자. 자세한 내용은 채권 강문에서 공부하는데 요거 굉장히 논점이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거죠. 동시행의 항변권은 민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민법 총칙을 공부해 나갈 때는 개념 정도만 알고 쌍무계약 이런 개념 정도만 알면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참고 봅시다. 형성권. 권리를 작용에 따라 분류하면 4가지가 있다. 지배권, 청구권, 항변권, 형성권이 그것이다. 지배권은 물권, 청구권은 채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항변권은 위에서 설명했다. 여기에서는 형성권만 간략히 설명한다. 형성이라는 말이 뭘까요? 형성. 아까 취소권이 있죠. 내가 일방적으로 법률관계를 형성해 버린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그래서 여기 형성이에요. 형성. 최근에 여러분들은 그 법 용어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자, 이런 일이 있었죠. 쭉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하다가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죠.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일주일 동안 대검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해가지고 하다가 결국은 이걸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수락을 했죠. 이때 대검에서 요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형성적 행위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형성. 무슨 말인 거니까 요날 법무부 장관이 요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일방적으로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다. 발동했다는 겁니다. 요날 이미 일방적으로 수사지휘권 발동함으로써 요날부터 수사지휘권이 지금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총장이 수락하고 자치고 이런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일주일 동안 한 거 이게 전부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은 법적으로 아무 무의미한 짓을 한 거예요. 국민들을 상대로 여론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수락하면서 대검에서 이거 형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학자들이 그럼 이때까지 이거 뭐냐 이거. 이렇게 이제 반론을 제기한 거죠. 이때 형성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형성이라는 말이 내가 일방적으로 뭔가를 하는데 나 일방적 행위에 의해서 법률관계가 발동을 해버리는 겁니다.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무시무시한 겁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형성권.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일방적으로 하는데 거기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아무거나 그게 인정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법에서 다 법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어요. 요런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취소권 같은 거지 않습니까? 취소권. 그 다음 나중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해제권. 이런 거 전부 일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시도 때도 없이 내가 취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요건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요건이 갖추어지면은 내가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리면은 그거는 취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형성권이라 그러고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요게 시험에 참 잘 나오죠. 형성권. 자, 봅시다. 1번에 의.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변동, 형성시킬 수 있는 권리이다. 취소권의 행사를 단독행위라고 서술하였는데 취소권을 권리의 측면에서 보면 형성권이 되는 것이다. 청구권과의 차이. 자, 요 위에 요 청구권 있죠. 요거는 상대방한테
청구를 하면은 상대방이 오케이 해가지고 뭐 돈을 주든지 뭐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대방의 협력이 필요해요. 아니, 내가 아무리 친구한테 돈 빌려준 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돈 내놓아라 해도 상대방이 돈을 안 주면은 나는 만족을 못 얻지 않습니까? 그게 청구권이에요. 근데 형성권은 뭐라고요? 내가 일방적으로 해버리면은 상대방의 도움이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바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구권하고는 큰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큰 차이가. 자, 그래서 청구권과의 차이. 청구권은 상대방의 협력이 있어야 권리자가 만족을 얻을 수 있지만 형성권은 상대방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양자는 차이가 있다. 종류. 형성권에는 취소권, 해제권, 동의권, 추인권. 추인이라는 말은 나중에 인정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종류가 많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물권법인데 간혹 출제가 되는 건데 우리가 공동소유, 공유물을 우리 이제 쪼개자 할 때 이거를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선생님, 그 청구권이라고 돼 있네요. 공유물 분할 청구권. 그 다음에 또 임대차에 가보면은, 차임 정감 청구권, 그 다음에 뭐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런 권리들이 다 청구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실질은 형성권입니다. 이런 게 시험에 나와요. 나중에 가보면. 그래서 다음 중, 뭐 형성권인 것은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그냥, 형성권, 취소권 같은 게 형성권인 거는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데, 뻔히 청구권이라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해석해 보니까 이거는 청구권이 아니고 형성권이라고 봐야 된다. 이런 권리들이 제법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임대차이 많거든요. 그래서 외울 게 몇 개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요번에 그 임대차 보호법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그 임차인이 2년 연장하자면은 자동적으로 특별한 일이었으면 연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그것도 형성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권리들은 청구권이지만 실질은 형성권이다. 임대차에 특히 많다. 이렇게 되는 거죠. 벌써 시간이 다 갔네요. 자, 그 다음에 그래도 뭐 조금은 쉬어야지요. 우리가 쉴 때 됐죠? 쉽시다. 여기 3번에 계약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 요게 오늘 공부하는 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가 12페이지가 한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워낙 중요한 테마고 또 다른 테마니까 좀 쉬었다 합시다. 지금 3시 10분이니까 2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